선진국에 잘 나가는 부모들이 지금 도망치듯 한 나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연봉 수십만 달러를 받던 의사, 변호사, 교수들이 직업도 집도 내려놓고 선택한 곳, 바로 한국입니다. 인천공항 장기 체류 비자 창구는 3시간 대기줄은 일상이 됐고 하루 200명 넘는 상류층 가족이 살기 위해 줄을 섭니다. K-팝 때문일까요? 드라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섬뜩할 만큼 단순했습니다. 여긴 밤에 아이를 밖에 내보내도 정말 안전합니까? 이 이상한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한 건 도시의 위험을 숫자로 계산하던 30대 여성 리스크 분석가였습니다. 그녀가 안전 A등급을 발표하던 순간 화면 너머에서 한 아이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보고서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건 이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선택한 생존의 방향입니다. 왜 전 세계 선진국 부모들이 한국을 택했는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 달아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숨겨진 대한민국의 진실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서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오늘 발표는 분기별 정례 보고였죠. 글로벌 재보험사 위험 분석팀장으로서 고소득 고객들의 거주지 위험도를 평가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화면에는 A등급 도시 목록이 떠 있었어요. 보스턴 교외, 시애틀 북부, 토론토 중심가. 모두 범죄율이 낮고 학군이 좋은 지역이었죠.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통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케팅 이사 제임스였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한나, 지금 당장 나와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도로 나가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고객 데이비드 첸이었습니다. 의사였죠. 6살 딸을 둔 아버지이기도 했어요. 저는 3달 전 그에게 보스턴 교외 A등급 지역을 추천했습니다. 학교도 좋고 범죄율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었죠. 전화기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비명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데이비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박사님, 지금 제 딸 학교에 총기 위협이 들어왔어요. 전 학생이 책상 밑에 엎드려 있습니다. 당신 보고서를 믿고 이 동네를 선택했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통계적으로는요, 이런 일은 확률적으로 극히 낮습니다. 제가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확률이요? 지금 제 딸이 떨고 있어요. 6살짜리가 총소리를 알아듣는다고요. 당신 보고서는 이걸 예측했습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임스가 다가왔죠. 한나, 이건 통계적 예외야. 우리 보고서에는 문제가 없어. 그냥 불운한 타이밍이었을 뿐이야.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예외가 아니라는 걸요. 올해 들어서만 A등급 지역에서 학교 총기 위협이 12건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5건이었죠. 데이터는 계속 경고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아니,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겁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A등급 도시 목록이 그대로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글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안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직 사고가 안 난 곳일 뿐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 딸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근 3년간 고객 문의 기록을 불러왔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고객들은 미국 내 다른 도시를 물어봤어요. 캐나다나 호주를 고려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 이상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임원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K-팝이나 삼성 정도만 들어봤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석 달간 47번 언급됐어요. 왜일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A등급 도시들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따님은 괜찮으신가요? 회신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신체적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아이가 악몽을 꿨어요.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리 박사님, 저는 이사를 결심했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 보고서를 믿었던 사람이 이제 제 보고서를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했던 건 통계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최근 3년간 고소득 전문직 고객 1234명의 상담 기록을 전부 불러왔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기업 임원들이었죠. 연봉은 최소 15만 달러 이상이었어요. 저는 검색 필터를 걸었습니다. 거주지 변경 문의, 장기 체류 비자 상담, 자녀 교육 환경 질문.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추렸죠. 결과는 672건이었습니다. 절반이 넘었어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2022년에는 한 달에 15건 정도였어요. 2023년에는 23건으로 늘었죠. 그런데 2024년 올해 들어서는 월 평균 45건이었습니다. 3배가 된 겁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 흐름이 바뀌고 있었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고객들이 문의한 국가 목록을 정리했어요. 2022년에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캐나다가 1순위, 호주가 2순위, 뉴질랜드가 3순위였죠. 전형적인 영어권 이민 루트였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리스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1순위였지만 4순위에 낯선 이름이 올라왔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00% 증가였죠.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오류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상반기 집계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2순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호주를 제쳤습니다. 캐나다 바로 다음이었죠. 문의 건수는 153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0% 증가였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한국은 이민 인기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비자도 까다롭고 언어 장벽도 높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왜 미국 고소득층이 갑자기 한국을 찾는 걸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직업 군별로 분류했어요. 의사 42명, 변호사 37명, 대학 교수 28명, 기업 임원 46명. 모두 각 분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왜일까요? 상담 내용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록, 샌프란시스코의 신경외과 의사였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마약 권유를 받았습니다. 좋은 사립학교인데도요. 한국은 이런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두 번째 기록, 뉴욕의 변호사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아내가 괴한에게 위협을 당했어요. 경찰은 정신병자라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한국 대중교통은 안전한가요? 세 번째, 시애틀의 교수였어요. 12살 딸이 혼자 학원을 못 갑니다. 차로 데려다 줘야 하죠. 한국은 아이들이 혼자 다닌다고 하던데요. 패턴이 선명해졌습니다. 이들은 더 나은 직장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더 높은 연봉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죠.
이들이 찾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안전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으로요. 제가 평생 안전하다고 분석해온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한나, 뭐 보는 거야?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좀 봐. 한국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제니퍼가 웃었습니다. 한국? K-드라마 열풍 아닐까? 요즘 넷플릭스에서 난리잖아.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죠.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이건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6살짜리가 책상 밑에 엎드리는 나라에서 부모들이 탈출구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화살표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상담 기록을 파헤쳤습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커피를 마시는 것도 잊었죠. 제니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나, 너 요즘 이상해. 뭐에 그렇게 빠져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숫자를 보고 있는데 그 숫자 뒤에 사람들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 기록을 키워드로 분류했어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순으로 정렬했죠. 1순위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학교였어요. 123번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2순위부터 이상했어요. 총기가 97번, 마약이 84번, 대피훈련이 72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지하철, 성범죄, 노숙자, 정신병자였죠. 이건 이민 상담 키워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를 탈출하는 난민의 언어였어요. 첫 번째 사례를 열었습니다. 보스턴의 소아과 의사 레이철 김이었어요. 연봉 25만 달러, 100만 달러짜리 주택 소유, 두 아이의 엄마였죠.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7살 아들이 학교에서 총기 대피 훈련을 배웠어요. 이제 집에서 큰 소리만 나도 책상 밑으로 숨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제 아이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갔어요. 시애틀의 변호사 마이클 브라운이었습니다. 인류 로펌 파트너, 연봉 30만 달러 이상이었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딸아이 학교 앞에서 마약을 파는 사람이 잡혔어요. 사립학교입니다. 연간 학비가 5만 달러예요. 그런데 교장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어디나 그렇다고요. 저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 겁니까? 세 번째 사례였습니다. 뉴욕의 대학 교수 사라 톰슨이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 종신교수,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저는 맨해튼에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죠. 그런데 14살 딸을 지하철에 혼자 못 태웁니다. 작년에 같은 노선에서 여성이 밀려 죽었어요. 올해는 칼부림이 2건 있었죠. 경찰은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네 번째, 샌프란시스코의 심장외과 의사였습니다. 병원 앞 공원에 노숙자 텐트가 20개 넘게 쳐져 있어요. 아침마다 주사 바늘을 치웁니다. 경찰을 불러도 소용없어요. 인권 문제래요. 제 아들은 그 공원을 지나 학교에 갑니다. 다섯 번째, 토론토의 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캐나다가 안전하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달라졌습니다. 총기 사건이 급증했어요. 경찰 예산은 삭감됐죠. 이제 여기도 미국과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런던의 금융인이었어요. 영국이 총기 없는 나라라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칼부림은 일상이에요. 딸이 야간 자습하고 오면 제가 픽업합니다. 택시비만 한 달에 1,000파운드예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지킬 방법이 없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사례가 계속 이어졌어요. 시드니, 멜버른, 오클랜드, 더블린. 모두 선진국이었죠. 모두 잘 사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들 모두 한국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특정 문장을 따로 모았습니다. 부모들이 마지막에 꼭 덧붙이는 말이었어요.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지킬 방법이 없어요. 이 문장이 43번 반복됐습니다. 표현만 조금씩 달랐죠. 연봉을 2배로 올렸는데 아이는 더 불안해했어요. 좋은 동네로 이사했는데 총기 사건은 따라왔습니다. 사립학교에 보냈는데 마약은 거기도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20년 경력의 위험 분석가로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에서 부유함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데이비드 첸, 일주일 전 제게 전화했던 그 의사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이젠 제가 찾겠습니다. 본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더군요. 우리 박사님,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9나라를 검토했어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한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만이 제 딸이 혼자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는 나라더군요.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한 단어를 쳤어요. 한국 안전. 엔터를 눌렀습니다.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야간 치안, 한국 학교 안전, 한국 대중교통 범죄율. 저는 하나씩 클릭하며 자료를 모았어요. UN 범죄 통계, OECD 안전지수, 세계보건기구 데이터까지 전부 다운로드했습니다. 이틀 밤을 새웠어요. 엑셀 시트가 12개로 늘어났죠. 비교 대상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살인율부터 봤어요.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6명이었습니다. 캐나다는 2명, 영국은 1명 되었죠. 한국은 0.5명이었어요. OECD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강력 범죄율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조사 대상 38개국 중 37위였습니다. 낮을수록 좋은 순위죠. 일본만이 한국보다 낮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야간 보행 안전도였어요.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 밤 11시 이후 혼자 걸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었죠. 미국은 48%, 영국은 55%, 캐나다는 62%였습니다. 한국은 89%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어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학교 안전 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작년 한 해 학교 총기 사건이 312건이었어요. 캐나다는 13건, 영국은 제로였죠. 한국도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총기가 아예 없는 나라였어요. 마약 관련 청소년 범죄율을 봤습니다. 미국은 심각했어요. 10대 마약 관련 체포가 연간 15만 건이었죠. 한국은 2,000건대였습니다. 인구 비율로 환산해도 미국의 15분의 1 수준이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스턴 시내가 보였죠.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빌딩, 잘 정돈된 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안전하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임원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새로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고소득층 거주지 안전도 재평가 보고서였어요. 회의실에는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사장, 마케팅 이사, 법무팀장, 그리고 다른 팀장들이었어요.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기존 A등급 도시들의 실제 안전도는 과대평가됐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특히 학교 안전, 야간 치안, 대중교통 범죄율에서 심각한 괴리가 발견됐죠. 부사장 로버트가 끼어들었습니다. 한나, 그래서 대안이 뭔가?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마케팅 이사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한국? 농담이겠지?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살인율, 강력 범죄율, 야간 안전도, 학교 안전지수.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상위권이었습니다. 아니, 최상위권이었죠. 로버트가 팔짱을 꼈습니다. 한나, 우리 고객은 영어권을 원해. 한국은 언어도 다르고 비자도 복잡하고 시장성이 없어. 하지만 고객들이 직접 한국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최근 6개월간 153건의 문의가 들어왔어요. 전년 대비 400% 증가입니다. 법무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K-팝 열풍 때문이야. 일시적 현상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의자들은 모두 전문직입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임원들이죠. 이들은 드라마 보고 이민을 결정하지 않아요. 제임스가 서류를 탁 내려놨습니다. 한나, 알겠어.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보험사야. 우리 역할은 고객이 원하는 걸 팔아주는 거지. 시장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파는 동안 고객들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로버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나, 진정해. 이건 비즈니스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데이터예요. 팩트입니다. 우리가 A등급으로 분류한 도시에서 작년 학교 총기 위협이 120건이었어요. 한국은 제로였죠.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스톱. 한나, 내 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내용은 전부 빼. 비교 분석도 삭제하고. 기존 A등급 도시들로 유지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요? 시장 혼란을 부를 수 있어.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우리 기존 등급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신뢰도가 무너져. 그럼 거짓말을 계속하자는 겁니까? 저는 물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로버트가 끼어들었죠. 다른 관점일 뿐이야. 우리는 영어권 시장에 최적화된 평가를 제공하는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는데 들어주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열었죠. 보고서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삭제할까요? 아니면 제출할까요? 저는 1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로버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휴가 신청이었어요. 본문은 한 줄이었습니다. 일주일간 현장 실사를 다녀오겠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입니다. 회신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승인. 하지만 회사 예산은 안 돼. 개인 경비로 처리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이건 회사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오후 2시 현지 시각이었죠. 저는 캐리어를 끌고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14시간 비행에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또렷했어요. 입국 심사 라인이 2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관광객, 오른쪽은 장기 체류였어요. 저는 당연히 왼쪽으로 가려고 했죠. 일주일 일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른쪽 라인이 너무 길었어요. 관광객 라인보다 2배는 길었습니다.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죠. 이상했어요. 보통은 관광객이 훨씬 많은 게 정상인데요.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줄에 선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서양인이었습니다. 거의 다요. 백인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서 있었어요. 아이는 2~3살쯤 돼 보였죠. 그 뒤로 금발의 젊은 여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그 뒤엔 중년 남성이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짐이 너무 많았죠. 큰 캐리어가 서너 개씩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달랐어요. 설레는 얼굴이 아니라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줄 맨 끝에서 기다리는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사람이 많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항상 이래요. 그는 호주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방문인데 지난달에도 이 정도였어요. 두 번째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무슨 비자를 받으시나요? 가족 동반 취업 비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IT 개발자고 아내는 간호사예요. 둘 다 한국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죠. 아이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10살, 8살이요. 그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국제학교에 자리를 잡았어요. 대기가 석 달이었죠. 석 달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빠른 편이에요. 그가 웃었습니다. 어떤 학교는 6개월 대기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사람에게도 물어봤어요. 저기, 실례지만 장기 체류이신가요? 여성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네, 저는 캐나다에서 왔어요. 남편이 금융회사 발령받아서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가족 모두 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 둘이랑 같이요. 사실 이게 제 조건이었어요. 서울이 아니면 안 간다고 했죠. 왜요? 안전하니까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지하철 사건 겪고 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불안하게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어요. 외국인 장기 체류 상담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직원 2명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질문 좀 할게요. 직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여기 장기 체류 상담이 맞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요즘 많아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 급증했죠. 얼마나요? 직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체감상 하루에 수백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시기보다 서너 배는 늘었어요. 수백 명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 가족 단위고요. 북미나 유럽에서 오세요. 특이한 건 다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온다는 거예요. 학교도 미리 알아보고 집도 계약하고 비자 서류도 완벽하게 챙겨오죠.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의 다 똑같이 말해요. 아이들 때문이래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데이터로 봤을 땐 몰랐어요. 153건의 문의는 그냥 숫자였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실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아이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 승강장이었어요. 줄이 길었죠. 그런데 또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가족 단위 서양인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짐이 많았죠. 아이들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부모들 표정은 달랐습니다. 안도하는 얼굴이었어요. 한 부부가 제 옆에 섰습니다. 미국인처럼 보였어요. 남자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We made it. 우리 해냈어.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생크가드. 정말 다행이야.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은 도착한 게 아니었어요. 탈출에 성공한 거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말했어요. 서울 시내로 가주세요.
네, 어디로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사실 정확한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서울 어디든 괜찮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관광이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조사 중입니다. 무슨 조사요? 안전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웃었어요. 그럼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여기만큼 안전한 데가 없죠.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기사님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고등학생인데 밤 11시에 학원 끝나고 혼자 지하철 타고 와요. 한 번도 걱정한 적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택시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계산이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걸까요?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첫날 오후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왔어요. 강남이었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뭔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약속을 잡아둔 곳으로 향했어요. 서울국제학교 상담실이었습니다. 외국인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었죠. 상담사 김민지 씨가 저를 맞아줬어요. 어떤 학년을 알아보시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 저는 입학이 아니라 조사 차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위험 분석가인데 외국인 유입 현황을 파악하려고요. 김민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그런 분들 많이 오세요. 많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녀가 파일을 꺼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대기자가 15명 정도였어요. 올해는 120명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8배가 넘었습니다. 국적 분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민지 씨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3년 전엔 일본, 중국 학생이 60%였죠. 지금은 미국, 캐나다, 유럽이 55%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민지 씨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들이 직접 말해요.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싶다고요. 미국 학교는 대피 훈련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대요. 대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학년마다 달라요. 김민지 씨가 대답했습니다. 초등 저학년은 4개월, 고학년은 6개월 정도요. 중학교는 8개월까지도 가요. 그렇게 기다려도 오는 거군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오면 잘 안 떠나요. 졸업할 때까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학교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4개월을 기다린다는 건 계획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충동이 아니라 결단이었죠. 다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외국인 전문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어요. 이태원 근처에 있었죠. 직원은 교포 출신이었습니다. 이름은 제니 박이었어요. 요즘 외국인 임대 문의가 많으세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니가 웃었어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폭증했죠. 작년엔 한 달에 5팀 정도 봤는데 지금은 하루에 서너 팀씩 와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전문직이요. 제니가 대답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IT 개발자. 가족 단위가 대부분이에요. 계약 기간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제니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게 좀 특이한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보통 단기 체류면 1년 계약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3년에서 5년을 원해요. 5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제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지어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영주권 받으면 매매하겠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이민이었어요. 단순한 체류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제니가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 안 됐어요. 서울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영어도 안 통하는데.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뭘요? 이 사람들은 편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제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화를 찾는 거예요. 평화.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저는 목적 없이 걸었어요. 한강공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죠. 날씨가 좋았어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돗자리 깔고 앉은 가족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웃음소리, 고함, 제잘거림이 섞여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어요. 서양 여성이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금발이었고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답했어요. 하이. 미국인이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보스턴이요. 아, 저는 LA예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리사예요. 한나예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여기 여행 오셨어요? 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살아요. 1년 됐어요. 1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떠세요? 리사가 놀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파란 티셔츠 입은 애가 제 딸이에요. 7살이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봤어요.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LA에서는 저 애를 놀이터에 혼자 못 놔뒀어요. 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했죠. 눈을 떼면 안 됐어요. 여기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사가 저를 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긴 아이를 계속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괜찮나 싶어서 계속 봤죠. 근데 1달 지나고 2달 지나도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선 아이가 아이처럼 살 수 있구나. 다른 엄마들도 그렇게 말하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똑같아요. 우리의 친구 엄마들 거의 다 외국인이에요. 캐나다, 호주, 영국. 한결같이 말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대요. 저는 벤치에 기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놀이터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리사가 일어났어요. 얘들아, 이제 가자.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딸아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5분만 더. 아이가 조르듯 말했습니다. 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케이, 5분. 아이가 다시 뛰어갔어요. 리사가 저를 봤습니다. 한나 씨, 뭘 조사하러 오신 건진 모르겠지만 답은 간단해요.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는 엄마가 엄마일 수 있는 곳이에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아니라요. 그녀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죠. 그리고 썼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는 아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산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죠. 밤 10시 호텔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3곳이었어요. 명동, 홍대, 강남. 모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죠. 미국으로 치면 타임스퀘어나 할리우드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은 밤에 위험했어요.
제가 아는 선진국에서는 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명동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10시 20분이었죠. 객차에는 20명쯤 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중년 여성들이 섞여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 여고생이 앉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아무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보스턴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밤 10시에 여고생이 혼자 지하철을 부모가 미쳤다고 욕먹을 일이었죠.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거리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걷는 부부도 있었어요. 여성들끼리 쇼핑하는 모습도 보였죠. 혼자 걷는 젊은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관찰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경계하는지, 누가 긴장하고 있는지를 봤죠. 아무도 없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여자 직원이 혼자 있었어요. 20대 초반쯤 돼 보였죠.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물을 하나 집었어요. 계산대로 갔죠. 혹시 밤 근무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여기 안전한데요. 혼자 있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밤새 근무해도 무서운 적 없어요. 손님들도 다 착하시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스턴이라면 밤 편의점 근무는 위험 수당을 받는 일이었어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사람이 적었습니다. 가로등이 밝았죠. 제 발소리만 들렸어요. 긴장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가방을 꽉 쥐었어요. 뒤를 돌아봤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걸었습니다. 5분, 1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목적지로 갔습니다. 홍대였어요. 지하철로 30분 걸렸죠. 11시가 넘었습니다. 홍대는 더 시끄러웠어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고 술 냄새도 났죠. 미국이었다면 위험 지역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난동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집에 가고 있었어요.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사람도 있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쳐다보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1시간 동안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골목도 들어가 봤어요. 공원도 지나갔죠. 단 한 번도 위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은 강남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지하철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어요. 번화가였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사람들이 계속 오갔어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데 옆에 여성이 섰어요.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가방은 어깨에 걸쳐져 있었고 경계심이라곤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번화가 한복판에서 여성이 저렇게 무방비하게 서 있다는 게요. 지하 상가로 내려갔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지나다녔죠. 혼자 걷는 여성, 커플, 친구들끼리 온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구석진 곳에 앉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어요. 30분 동안 사람들을 관찰했죠.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취객이 행인을 괴롭히는 일도 없었죠. 새벽 1시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앞에서 여고생 둘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학원 끝나고 가는 거였어요. 새벽 1시예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위험을 분석해왔어요. 데이터를 읽고 패턴을 찾고 리스크를 평가했죠. 하지만 오늘 밤 3시간 동안 제가 본 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평화였어요. 보고서 100페이지로도 설명 못할 평화였습니다. 여고생이 새벽 1시에 혼자 집에 가는 나라. 여성이 자정에 가방을 아무렇게나 메고 걷는 나라. 술 취한 사람이 조용히 집에 가는 나라.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왔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죠. 한국 안전도 보고서 마이너스 실사 기록. 첫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밤 나는 20년 경력을 모두 의심하게 됐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타이핑했어요. 명동에서 본 것, 홍대에서 느낀 것, 강남에서 깨달은 것을 전부 적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보스턴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회사는 제 보고서를 믿어줄까요? 고객들은요? 아니, 그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보스턴에서 살 수 있을까요? 밤거리가 위험한 도시에서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스턴에 돌아왔습니다. 공항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공항은 그대로였죠. 제가 달라진 거였어요. 입국장을 나오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통로가 어두웠어요. 일주일 전엔 당연하게 지나쳤던 길인데 이제는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상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인데 낯선 곳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로버트 부사장, 제임스 이사, 그리고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죠.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어땠나?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조용히 말했죠. 뭐가?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전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등급 시스템, 안전평가 기준, 고객 상담 방식. 다 틀렸어요. 한나, 무슨 소리야? 로버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열었어요.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새벽 1시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는 여고생들, 자정에 혼자 걷는 여성들, 밤 10시 편의점에서 웃고 있는 직원. 이게 한국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선 여고생이 새벽에 혼자 집에 가요. 여기선 엄마들이 아이를 지키느라 경비원처럼 살지 않아요. 여기선 밤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A등급 준 도시들은 전부 재평가돼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과 비교하면 C등급도 안 돼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로버트가 테이블을 쳤어요. 한나, 정신 차려. 우리가 한국 홍보 대행사야. 우린 보험사라고. 맞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험사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해야죠. 거짓 안전을 팔면 안 됩니다. 넌 해고야. 로버트가 선언했습니다.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사표 써왔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죠. 20년 경력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이렇게 가벼웠나 싶었습니다. 동료들이 멀리서 지켜봤어요.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한나,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어요. 괜찮아. 저는 웃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일주일 전 이메일 보냈던 그 의사였죠. 리 박사님?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회사 그만두셨다고요? 저도 이사 결심했어요. 다음 달에 서울로 갑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이 이제 학교 가는 게 즐겁대요. 악몽도 안 꾼대요. 박사님 보고서 읽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잘하셨어요. 박사님도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옳은 일 하신 거예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죠. 차들이 달렸습니다. 보스턴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저는 독립 컨설턴트가 됐어요. 한나리 마이너스 진짜 안전을 말하다였습니다. 첫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보스턴 호텔 회의실이었어요. 참석자는 27명. 전부 전문직 부모들이었죠. 화면에 한국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안전을 분석했어요. 하지만 안전이 뭔지 몰랐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요. 1시간 동안 발표했어요. 데이터를 보여줬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경험을 나눴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문 시간이었어요.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저는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연봉이 40만 달러예요. 한국 가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질문이 틀렸어요. 남자가 당황했어요. 뭐가요? 괜찮으냐고 물으시면 안 돼요. 저는 말했습니다. 물어야 할 건 이겁니다. 제 아이의 안전이 2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가? 남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안전은 비용이 아닙니다. 기준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돈으로 안전을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좋은 동네, 비싼 학교, 높은 담장. 하지만 틀렸습니다. 회의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 안전은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걸어도 되는 거예요. 엄마가 경비원 노릇 안 해도 되는 거죠. 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안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었죠.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상담을 요청했죠. 한국행을 결심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여성이 남았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울먹였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여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이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이 53통 와 있었습니다. 전부 상담 문의였죠. 저는 한 통 한 통 답장을 썼습니다. 새벽 2시가 됐어요. 마지막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의 밤이었어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밝은 밤이 있었죠. 아이들이 웃으며 걷는 밤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겠다고. 진짜 안전이 어디 있는지를요. 연봉이 아니라 평화가 기준인 시대가 왔다고요. 여러분은 언제 진짜 안전의 의미를 깨달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